김용민 브리핑. (2016년 11월 22일) 화요일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16년 10월에 최순실 국정농단보다 2014년 4월에 세월호 참사가 더 약하고 가벼우며 못한 사안인가. 물론 둘 다 국민 감정의 임계점을 넘어서는 사건들입니다.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왜 세월호 때는 정권 타도 대통령 사퇴 주장이 힘을 얻지 못했을까? 진상규명이 부족해서? 최순실 국정농단 건은 실상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박근혜를 둘러싼 세력은 대통령의 확인된 비리가 뭐가 있느냐며 바득바득 반발합니다. 하지만 국민은 압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허위인지. 세월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졌지만 7시간의 비밀 등 규명된 의혹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다 지나간 이야기라느니, 죽은 자식은 가슴에 묻어야 한다느니 이런 뱀의 혀를 나불댑니다. 하지만 국민은 읽었습니다. 구조를 회피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한 정권의 집요함에서 말입니다. 왜 그때는 지금처럼 나쁜 정권에 분노하지 않았느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시기가 집권 2년 차라 대통령 하야 같은 구호가 부담스러웠으리라는 생각도 들지만 좀 더 지켜보자는 민심 또한 만만치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잘못된 시그널을 준 점은 다 같이 통탄해야 할 일입니다. 즉 무엇을 잘못해도 이 직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는 박근혜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위기는 한순간이니 버티면 된다. 여론은 알아서 나에게 우호적으로 바뀔 것이다. 그때 되면 다시 집권 연장 플랜을 가동하면 된다. 이것이 지금 그녀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사고 아닙니까? 박근혜에게 묻습니다. 탄핵만 모면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미 김용민 브리핑이 최초로 제안한 납세 거부 움직임이 물밑에서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또 김용민 브리핑이 전한 국립대 로스쿨 재학생 청취자의 의견대로 당신의 임기를 축소하는 원포인트 개헌 주장이 언론과 지식인 사이에서 폭넓게 공감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대 숙명여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동맹휴업, 노동계에서도 동맹파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야당도 현재의 탄핵 무드를 타고 당신과 그 주변의 권력을 지탱할 모든 국가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 태세입니다. 지금 박근혜 씨 당신의 청와대 점거농성 누구에게 이로울까요? 구제불능 상태가 된 본인만 피해를 입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친박, 새누리당, 기득권 집단, 보수 세력의 도미노 붕괴를 불러올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를 속히 퇴출시키는 것이 아무래도 새누리당이나 보수 세력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선택지라며 당신에 대한 비토가 가시화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당신은 누구를 원망할 것입니까? 세월호 참사 때 국민이 그냥 넘어간 것에 안도감을 갖습니까? 그런데 세월호 참사 때 국민이 알아차렸다는 경각심은 없습니까? 시간은 당신 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당신에게 당신 스스로는 불행이 됐습니다. 이 불행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우리는 국정공백 운운하며 깜도 안 되는 대통령이건만 그 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누구이건 어느 정파에 속해 있건 간에 말입니다. 세월호 때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당신을 내쫓았다면 안전한 대한민국 재건은 이미 완성됐을지 모릅니다. 당신
당신에게 드립니다. 우린 많이 먹었어요. 정신없이 받아먹다 보면 할 일 없는 백수 된다. 우린 새끼 손을 들고 너희에겐 중지된다. 졸지 마, 씨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건강보험 누적 흑자액이 20조 원을 넘어섰다고 자랑스레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월 기준 경제적 빈곤으로 발생한 건강보험료 체납료 중에 고작 45억만을 면제했습니다. 누적 흑자 20조가 무색할 만큼 초라한 지원입니다. 국민은 돈을 쌓아만 두라며 건강보험공단에 우리 국민을 강제 가입시키라고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재단이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난을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희는 엄마 아빠와 떨어져 삽니다. 엄마 아빠는 가난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보험료를 영희가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10살 아이에게 체납액을 독촉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영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당신의 참여가 제도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아름다운 재단.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수식가지 동결건조 채소 곡물에다 3가지 단백질, 거기에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2끼만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주요 뉴스부터 볼까요? 일본 후쿠시마에서 오늘 새벽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은 난데 또 나는군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석 달 더 협상하자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작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협상 때 국무회의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박근혜가 무시하고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박근혜, 최순실, 최순덕의 안티에이징을 담당한 또 다른 의사. 세월호 당일에 대통령을 진료했느냐? 이렇게 JTBC가 물어봤을 때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거짓말 할 수는 없고 빠져나갈 필요성이 있을 때 주로 쓰는 말이지요. 기억 안 난다. 국민이 대통령 박근혜에게 직접 듣고 싶어하는 해명 중 가장 큰 것은 단연 세월호 7시간 동안 무엇했느냐 이겁니다. 무엇이 지금 대통령에게서 듣고 싶은 말인가? 네, 국민일보 설문 결과였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오보괴담 바로잡기 이것이 팩트입니다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세월호 7시간 해명도 있는데 글쎄 청와대의 설명이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자료와 서로 앞뒤 관계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짓말을 하려니 스텝이 꼬이는 거지요. 요즘 검찰이 수상합니다. 대통령이 돈 달라고 하면 협박 아닌가라고 하더니 최순실과 기업을 연결해준 대통령의 뜻이 증거로서 포착됐다고 밝힙니다. 따라서 박근혜에 대한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뇌물죄가 맞으면 박근혜는 죽어서야 감옥에서 나올지 모릅니다. 지난해 12월 28일에 발표된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과 관련한 한일 정부 합의 기억하시죠? 그런데 주무장관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합의가 나오기 전에 석 달만 여유를 주면 개선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 이렇게 박근혜에게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박근혜가 빨리 타결하고 발표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외교부 관계자가 밝힌 것입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것은 청와대와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압력에 의한 것이다. 이런 의혹이 있지요. 이에 한겨레가 국민연금 회의록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짚어보았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은 삼성이 내놓은 비율로 합병을 한다면 두 회사의 주주인 국민연금이 자체 산출한 적정 비율보다 약 3,500억이 손해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합병 반대 입장을 천명하니까 국민연금은 합병 불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삼성물산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한 것입니다. 배임이군요.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차움병원 김상만 원장이 최순실 자매의 진료 기록부에 청 혹은 안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2014년 3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전후로 최순실 자매를 진료했던 것은 다른 의사였는데요. 이 의사 역시 최순실 자매를 통해 대통령 박근혜를 대리 진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JTBC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을 진료했느냐 이런 질문을 했지만 이 의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2010년 대통령 박근혜가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근혜가 당시에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면 RNL 바이오라는 업체에서 제조한 무허가 줄기세포 치료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복지부가 확인한 결과 RNL 바이오는 환자 한 명당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가량의 치료비를 받고 줄기세포를 주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RNL 바이오가 이 시술을 합법화하기 위한 로비 목적으로 유력 정치인에게 무료로 시술을 제공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박근혜였다는 거지요. 뇌물입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국민일보가 대통령 박근혜에게 묻고 싶은 게 무엇이냐? 네, 이걸 설문조사했습니다. 1위는 세월호 7시간 동안 뭐 했느냐 이거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박근혜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얼마나 부끄러워하느냐, 이거였습니다. 청와대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통령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해명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자료와 앞뒤 관계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박근혜는 배가 거의 침몰한 상태에서 철저한 구조를 지시했습니다. 청와대의 해명을 전부 인정하더라도 박근혜는 4시간 27분 동안 행적이 묘연한 상태가 됩니다. CBS 노컷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역할을 했음이 드러났습니다. 박태환 선수를 협박하기도 했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김기춘의 지시로 최순실과 만났다, 이렇게 진술을 했지요. 또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남긴 업무 수첩에서는 미르 K스포츠재단의 설립에 반발할 가능성이 높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를 정리하라, 이런 김기춘의 막후 지시가 적혀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최태민 일가와 이미 30년 전부터 알고 지냈다, 이런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경재단에서 일했던 직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87년 유경재단의 분규가 일어났을 당시 김기춘이 재단에 수차례 방문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태민의 측근들로 구성된 구사대를 만나서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김기춘이 그 시절부터 최태민 일가를 돌보아 주었다는 것은 당시 유경재단 직원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최순실을 모른다, 김기춘은 이렇게 우기고 있지요.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대통령 박근혜가 국회의원으로 처음 당선된 1998년 보궐선거에서 최순실 일가가 거액을 지원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20년 가까이 최순실 일가의 차량을 운전했던 김모 씨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998년 보궐선거 직전 최순실의 모친 임선희의 지시로 박근혜 아파트에 2억 5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2000년 16대 총선에서는 자금 지원과 함께 최순실 일가는 물론 임선희 그리고 정윤회까지 박근혜의 선거를 도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박근혜가 국무총리, 국가정보원장,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 초대 내각과 참모 인선을 최순실과 논의하고 결정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또한 최순실은 박근혜 동생 박지만에 대한 동향도 정호성을 통해 수시로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박근혜가 53개 대기업에 774억을 출연해달라고 한 행위가 일종의 협박에 해당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돈 달라고 하는 게 협박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검찰은 박근혜에 대한 대면 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뇌물죄가 성립될지 주목됩니다. 그래서 한겨레에 실린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대통령 박근혜를 정조준한 뇌물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기사에 눈길이 갑니다. 박근혜는 KD코퍼레이션과 현대자동차가 체결한 납품 계약을 수시로 체크했습니다. 이곳은 정유라의 친구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또한 최순실은 계약 체결 전후로 이 회사 대표에게서 샤넬백과 현금 등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습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청탁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주게 하면 성립합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가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알아봤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상황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된 때와는 다르다. 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헌법 질서를 역행하려는 적극적인 의사가 없었다며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박근혜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실정법 위반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이 박근혜를 피의자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역대 정부에서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출연한 공익사업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그 사례로 든 것이 MB 정부 때 미소금융재단입니다. 하지만 김승유 전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은 미소금융은 개별 기업들이 재단을 직접 만들어서 운영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네, MB가 기분이 많이 나빴겠네요. 미르 K스포츠재단과 성격이 비슷한 것은 전두환이 세운 일해재단입니다. 네, 일해재단은 대기업들이 재단에 기부금을 냈었지요.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가 지난주부터 돌연 국정재개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검찰 조사 거부였는데요. 박근혜는 두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유영하 대통령 대변인은 검찰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여기에 국회 추천 총리 문제도 입장 변화가 감지됩니다. 국회가 추천한들 총리로 안 세운다. 이렇게 생각을 바꿨다는 거지요. 대통령 퇴진을 전제로 한 총리 추천은 수용할 수 없다. 네, 이런 입장이 공식 확인된 것입니다. 거짓말쟁이 대통령, 국민일보가 상세히 전했습니다. 미국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 라페스타에 있는 풍무 양고기, 즉석에서 숯불에 구워먹는 양갈비하고 양꼬치, 이거 맛보시면 다른 걸 찾지 않아요. 못하니요 시방, 빨리 예약들 안 하고 031-902-9292. 수아비스랩닷컴에서 한 달간 오픈 기념 행사로 100% 페이백 행사를 진행합니다. 구매한 가격만큼 그대로 현금으로 돌려주는 100% 페이백. 부담 없이 수아비스 화장품의 효과를 확인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6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 차량 안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시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노무현이 삼성한테 8천억 받았다는 김경재의 말 사실로 드러났다고 합니까? 내 그럴 줄 알았지. 응? 어떻게 나만 받을 수 있겠어? 그 김경재가 고소당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요. 김경재가 잘못했다고 사과했음에도. 아이, 그냥 밀고 가지. 왜 사과를 해? 김경재 걔가 그것 때문에 한번 감옥 갔다 왔거든요. 하여간 뭐가 큰일 났냐 하면요. 새누리당 소속 경기도지사 남경 PD하고 국회의원 김용태가 오늘 탈당한다고 합니다. 알턴니가 빠지는구만. 응? 야,
너는 언제 탈당하니? 아니, 제가 왜 탈당합니까? 국정사유화로 나라를 시원하게 말아먹고 친박 좀비들을 활개치게 하면서 당을 끝없는 봉건정당으로 추락시킨 각하가 탈당하셔야. 씹새끼. 야, 나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새누리당을 이런 식으로 폐륜정당으로 만든 게 누구야? 각하, 국회가 합의해서 총리 후보를 추천하면 받겠다고 했던 약속 엎으셨지요? 국회를 졸로 보시는데 탄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탄핵되면 황교안을 수렴 청정할 거라고 생각하신 모양입니다. 황교안, 그렇지. 허수아비 역할 잘 하잖아. 응? 에이펙에 앉아있는 거 봐. 뭔가 오줌 마려운 표정. 나는 뭐 쉬는 동안 안티에이징 시술이나 열심히 받아야지 뭐. 기대해. 하지원 전성기의 모습으로 돌아올 테니까. 각하, 수렴청정이라는 말, 동아시아에서 나이 어린 왕이 즉위했을 때 왕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대신 통치하는 걸 말하는데, 조선 헌종과 철종 때 2대에 걸쳐서 섭정을 한 이 왕후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검색창에 헌종, 철종, 수렴청정 이렇게만 입력해도 정답이 바로 나옵니다만. 알지? 1번 순실왕후, 2번 순덕왕후, 3번 순천왕후, 4번 순원왕후, 5번 시호왕후.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다음 정규방송일 2부 마무리 부분에 발표합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칩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주진우가 아리랑 치기배를 만나서 전치 C8주의 중상을 입었답니까? 그게 아닙니다. 주진우가 함세홍 신부와 함께 카카와 카카 아버지 시대를 탈탈 털어서 낸 책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습니다. 무슨 책인데? 악마 기자와 정의 사제. 악마 기자 주진우, 정의 사제 함세웅의 속 시원한 한국 현대사 콘서트. 악마 기자 정의 사제. 왜 때리십니까? 빨리 다 사드려. 더 이상 그 책 못 읽게. 시사인북에서 나왔습니다. 김재준, 문익환, 안병무, 서남동 등 한국 현대사의 암흑기, 민족과 역사 앞에 비치됐던 시대의 지성이 움튼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음악회가 11월 29일 화요일 저녁 7시 반, 서울 수유동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소프라노 박미애, 메조소프라노 추이명, 테너 박현준, 바리톤 류연승 등 유명 성악가와 함께합니다. 입장권은 전석 5만 원이며 02-2125-0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he never ever quits. 中国不能缺席。 Der Holocaust für Deutschland. Ma senti, con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i. 국제뉴스의 맥. 한반도와 국제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황준호 기자 만나겠습니다. 황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이군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고 하는데,
아니, 이 국회 비준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행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 의문이기도 한데, 우선 그 행정부 서열 3위인 경제부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양이죠? 예, 대통령은 지금 범죄 피의자가 된 마당이라서 못 나서고 국무총리는 그 대통령을 대신해서 에이펙 정상회의에 나가 있기 때문에 못하니까 유일호 경제부총리라도 내세워서 통과시키겠다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예. 이 식물정부가 한일 군사정보협정만큼은 무조건 관철시키겠다라는 조급증 이런 것들을 지금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예, 예. 한국 정부가 이렇게 속내를 훤히 까발리는 것을 일본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이 속으로 얼마나 비웃을지 생각만 해도 창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작년에 위안부 합의 그리고 이번에 한일 군사정보협정 이 두 가지를 합하면은 1965년 한일협정을 밀어붙였던 박정희 못지않게 그의 딸이 일본의 굴욕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갑자기 불현듯 2013년 봄이었나요? 그때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귀태. 예,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 이라는 좀 어려운 한자인데요. 예. 제가 그때 발언이 정확히 어땠는지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2013년 봄은 아니고 여름 7월이었는데, 홍익표 당시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논평에서 일본 제국주의가 세운 만주국의 귀태 박정희와 기시노부스케가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귀태의 후손들이 한국과 일본의 정상으로 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예, 예. 기시노부스케 하면은 그 1930년대 만주에 세운 괴뢰정부 만주국의 중요한 인물이었고 나중에 전쟁 후에는 일본 총리를 지냈었고 잘 알려졌다시피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였습니다. 박정희가 존경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죠? 그렇죠. 예. 참. 귀태의 그 귀가 귀신 귀자인데, 예. 지금 상황 생각해 보면은 뭐 딱 들어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사이비 종교니 뭐 무당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하고도 딱 들어맞고, 또 박근혜 정부가 외교마저도 최순실한테 기대는 귀신 들린 외교를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으니까 예. 그런 것하고도 잘 어울리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홍익표 의원 당시에 그 발언 때문에 공격을 워낙 많이 받아가지고 결국 원내대변인을 못하고 물러났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일어나는 이런 사태를 보면은 매우 선진적인 앞날을 정확히 내다본 논평이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당시 그 홍익표 의원이 문매를 맞을 때 저도 호출돼가지고 문매를 맞았어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막말에 원조라면서. 예. 그런데 뭐 보니까 예언자적인 발언이었네요. 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그런데 일본이 이번에는 1960년대 한일 수교협정 때보다는 다소 덜 적극적이다.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예, 제가 보기에도 그런 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1960년대 한일협정 때나 이번 군사정보협정 때나 배후에 미국이 있다라는 점은 똑같습니다. 근데 한일협정 때는 미국의 등 떠밀린 일본이 조금 더 적극적이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 반면에 박정희 정권 같은 경우는 국내적인 반대가 있었으니까 적어도 겉으로는 신중한 척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시 전직 총리였던 기시노부스케가 박정희의 일종의 후견자 역할을 했었고요. 예. 근데 이번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서는 한국 정부가 막 덤비고 있으니까 뭐 일본은 뭐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한국이 알아서 움직여주는 그런 꼴이었습니다. 예. 정신 나간 대통령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 국채가 위협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말이죠. 이 한 명을 끌어내지도 못하고 있는 답답한 현실인데. 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한 말이 있어요. 한국이 대릴사위 처지가 됐다. 이렇게요? 예, 김종대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미국을 장인으로 일본을 장모로 모시는 대한민국이 대릴사위가 되는 일종의 약혼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뭐 사실 요즘 시대에 처가에서 살 수도 있는 건데 뭐 여기서 쓴 대릴사위라는 표현은 어떤 굴욕적인 상황 이런 거를 뜻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종대 의원은 민족 자존과 평화 공존 그리고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는 품격 높은 대한민국의 미래상은 허물어졌고
힘센 강대국의 신세나 지는 비루한 처지로 전락할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자, 그나저나 황교안 국무총리 에이펙 정상회의에 앉아있는 사진을 보니까 이건 뭐 꽂아 놓은 보릿자루 같은 그런 본인도 갑갑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예, 김종대 의원이 말했던 비루한 처지, 이 한국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이미. 예. 황 총리 뭐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 아바타 같은 사람이었는데 진짜 아바타처럼 에이펙에 가서 뭐 무표정하게 그냥 앉아있거나 서 있다가 왔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그냥 아파서 뭐 총리가 대리 참석했다 이렇다면은 모르겠지만 머지않아 탄핵될 위기에 있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참석했다라는 사실을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뭐 황 총리한테 말이라도 좀 건너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예. 이제는 뭐 내치다 외치다 이렇게 구분하자는 소리가 지금 완전히 사라졌는데 예. 국가 지도자가 그러니까 외교 활동에서 힘을 받으려면 대통령으로서의 국내적인 기반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박근혜 씨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한중일 정상회의 때는 간다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가. 예. 그런데 이 날짜가 어떻게 잡혔습니까? 아직도 안 잡히고 있습니다. 다음 달 19일에서 20일 도쿄에서 열린다라는 잠정 계획만 지금 계속 맴돌고 있고요. 일정이 확정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박근혜 씨가 굳이 하자고 한다면은 뭐 그냥 그래 하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마 중국에서 이거를 깰까 말까 저울질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박근혜 씨가 참석하는 정상회의가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기자회견 질의응답은 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제가 더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그 일본이 의장국이라면은 질의응답 시간을 없애기도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단 뭐 일본이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의 경우는 회담 후에 정상들이 기자들과 일문일답하는 것이 거의 관례인데 박근혜 씨는 이걸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어제자 한겨레신문 그 통일외교팀장이 쓴 칼럼을 보니까 예. 박근혜 씨와 다른 나라 정상이 정상회담을 한 후에 기자회견을 할 때 그 질의응답 없는 기자회견 이런 형식을 관철시키는 것, 이게 그 정상회견을 준비하는 외교관들의 중요한 교섭과제였다. 이런 얘기가 그 칼럼에 있었습니다. 예.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렇지만 한중일 정상회의, 특히 이번에는 의장국 일본이 주도하는 거기 때문에 질의응답 시간을 없애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고요. 예. 질문을 만약에 한다면 일본 기자들이 절대로 박근혜 씨를 봐주지가 않을 겁니다. 뭐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이런 걸 집중적으로 물어볼 텐데. 아, 최순실 사태? 그렇습니다. 어허. 계속 물어볼 텐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아마 우리 정부에서 정상회의를 슬그머니 무산시키려고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 예. 물어보겠죠. 지금 뭐 일본 텔레비전이 뭐 실시간으로 한국 상황을 생중계하다시피 하는데 말이죠. 예. 과거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왔을 때 내내 모니카 루인스키 스캔들만 물어보더라 미국 기자들이. 그런 상황이 일본에서도 펼칠 수 있는 겁니다. 괜히 한다고 했다가. 예. 자,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가 사선 연임에 도전하기로 했다. 이 소식인데 우리나라는 뭐 단임만 하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사선한다는 거는 뭐 상상도 못할 일인데 한때 그 박근혜가 그 메르켈과 비슷한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글쎄요, 사선 연임에 도전하기로 한 메르켈과 현재 단임인데도 중도 하차 위기에 놓인 박근혜하고 아주 처지가 극과 극의 상태로 대별됩니다. 예, 사실 뭐 지적 능력이라든지 사고력, 정치력 이런 모든 능력에서 이미 비교가 불가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메르켈은 사선에 도전하고 반면에 박근혜는 임기를 채우는 것도 지금 힘들어진 이 처지가 어쩌면은 사필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르켈이 내년에 연임에 성공을 하면 2021년까지 총 16년 동안 독일 총리를 하게 되는데요. 극우파가 득세하는 시절에 서구의 자유주의 가치를 지키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 이게 그 재임 기간이 몇 년이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메르켈이 2살 어리지요? 박근혜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 메르켈은 전혀 뭐 피부 관리, 외양 관리 이런 걸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영국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보다 4살이나 어린데 뭐 그분 역시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네. 그런데 이쪽은 뭐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건 말건 간에 여하간 안티에이징을 받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는데 무슨 하여튼 메르켈하고 너무 대조가 됩니다. 자, 근데 메르켈이 이제 극우파가 득세하는 시절에 서구의 자유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애쓴 지도자로 평가하셨는데 메르켈은 그 중도 우파 정당 소속 아닌가요? 예, 중도 우파 정당 기민 기사련 소속이기는 한데, 예. 이 유럽에서의 중도 우파라고 하면은 한국에서 거의 뭐 민주당보다 더 왼쪽에 있다고 할 정도로 정의당 수준. 그렇습니다. 극우파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념을 가진 집단이기 때문에 서구 자유주의의 기수다라고 영미권 언론들이 지금 메르켈을 계속 띄우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그리고 미국 트럼프 당선 이런 데서 나타난 그 극우파들의 흐름, 그 파도를 막아내는 어떤 방파제 역할을 메르켈이 하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우리는 사실 트럼프를 이미 겪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 잘 와닿지 않는데 자유, 평등, 연대를 이념으로 삼고 있는 유럽의 민주시민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위기감 속에서 메르켈을 꼭 당선시켜야겠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번엔 프랑스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에 나섰던 모양인데 떨어졌다고요? 예, 이명박 대통령이 동지라고 불렀던 사르코지 전 대통령. 지금 프랑스의 야당이죠. 공화당 당내 경선을 했는데 3등을 하는 수모를 겪고 탈락하면서 이제 아마 정치를 그만둬야 될 처지에 놓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1등과 2등을 한 예비 후보들이 당내에서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정부인 사회당 정부가 워낙 인기가 없기 때문에 공화당 후보가 내년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는 뭐 사선도 하고 뭐 재임도 하려고 하고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당내 경선에서 3등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멋진 나라입니다. 예. 국민들이 지도자에 대한 어떤 경계심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근데 이 나라는 뭐 지난 9년 전부터 시작해서 거의 뭐 민주정치의 무덤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이 더욱더 비루하게 느껴집니다. 예, 황준호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그리하여 이 가을 나는 새싹당 콩차를 마십니다. 그리하여 나는 마음이 놓입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납니다. 그리하여 새싹당 콩차. 새싹당 콩차 어느덧 여러 곳에서 판매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새싹당 콩차는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하시죠.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어머나, 내가 이렇게 작아졌어? 네, 메이드 바이어스에서는 환상이 현실이 됩니다. 3D 실물 피규어 그리고 수공예품을 제작해드리는 전문 쇼핑몰 메이드 바이어스. 사진만 보내주세요. 나만의 피규어를 제작해드립니다. 갖고 싶고 선물하고픈 나만의 수공예품을 만들어드립니다. 메이드 바이어스 판매금의 1%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부합니다. 주소창에 madebias.co.kr을 입력하세요. 하루 2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2주 전에 그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 현장 거기를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 정말요? 예. 네. 양재동 다녀오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벙커원 교회라고 제가 일요일마다 설교하는 교회가요. 10월에는 서초동 삼성전자 우리 반올림 노동자분과 함께했고 11월에는 이제 유성기업 노동자와 함께했는데 10월에는 재계 1위, 11월에는 재계 2위. 공교롭게도 그랬습니다. 네. 예. 자, 오늘 그 유성기업 이야기 하신다고요? 전혀 이게 예정됐던 얘기는 아닌데 김용민 PD님께서 반올림 유성기업을 다녀오셨다고 벙커원 교회가 제가 지금 갑자기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긴요. 저희 청취자분들께도 꼭 좀 알리고 싶은 일이었는데 어쨌든 제가 갑자기 마음이 너무 기뻐졌습니다. 지금 시작을 하면서요. 아이고, 예. 제가 그 유성기업 이야기를 왜 드리려고 오늘 골랐냐면 이게 참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하고 싶었었는데 우선 스토리가 너무너무 길어요. 그래서 도저히 한 꼭지로 소개가 안 되는 거였고 이게 참 하여튼 뭐 타이밍도 좀 잘 안 맞고 이러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용기를 낸 게 그 김용민 PD님께서 요즘 매일 텔레그램을 통해서 그날의 일정 또 주요 뉴스들 이런 거 아침마다 보내주시잖아요. 여러 뉴스들을요. 그런데 그 일정에 보면 한 2,500분 정도가 가입해 계시던데 꼭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의 일정에 항상 빠지지 않는 일정이 3개가 있습니다. 이건 매일매일 항상 진행이 돼요. 이게 어떻게 적혀 있냐면 1번 종일 박근혜 퇴진 광화문 텐트촌 농성, 광화문 광장. 요게 이제 항상 있고요. 2번이 종일 반올림, 삼성반도체 직업병 해결 촉구 농성, 강남역 8번 출구. 얘기하면 끝이 없는 얘기인데 이것도 제가 기회를 한번 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지난달 김용민 PD님께서 재계 1위하고 맞서셨던 그 강남역 8번 출구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벌어지는 농성입니다. 그리고 3번이 이겁니다. 종일 유성기업 범대위, 고 한강호 특별교섭 촉구 집회, 양재동 하나로마트 후문 앞. 여기 양재동 하나로마트 후문 앞은 이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본사가 있는 곳이죠. 바로 요 3번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보고 이 얘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얘기를 길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유성기업 하면은 대부분 시민들이 모릅니다. 이게 제일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중총궐기나 주말 초대형 촛불 집회 때는 반올림 분들이 이제 올라와서 설명을 하시면 그래도 많은 뜻 있는 시민분들이 반올림이 그거였지 하고 알아들으세요. 삼성 직업병 문제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시는데 유성기업 하면 대부분 분들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기업이야 하고 모르십니다. 이러니까 이분들이 투쟁하기가 정말 깝깝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침 이제 요즘 그 시민분들의 그 광화문 촛불 집회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그 찾아보시면 금방 나오실 텐데요. 저희 이제 지지난주 집회죠. 12일 2차 촛불 집회 때 이때 처음으로 법원이 그 신속하게 저희 시민단체의 요청으로 안진걸 사무처장님 이런 분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인근 서울 종로 일대 행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경찰이 그때 그 집회 조건 통보 처분 집행 낸 거를 정지해달라고 신청을 내셨었고 이걸 법원이 받아들여서 청와대 행진이 가능해졌지 않습니까? 뭐 근처까지는 못 갔지만요. 그런데 사실 이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제일 먼저 낸 곳이 10일 그러니까 지지난주 목요일이죠.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가 제일 먼저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원이 일부 받아들여요. 그래서 유성기업 노동자분들이
청와대로 가는 그 행진을 일부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때 유성기업 노동조합 범대위가 이 뉴스에 이름을 처음 잠깐 올렸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이제 실제로 못 봤는데요. 12일 집회 때 오전 11시 반에 벌어졌다고 합니다. 오체투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 벌써 이게 아시는 분들은 들으면 짠한 이야기인 거죠. 이게 절을 하는데, 그러니까 부처님께 이렇게 절을 드리는데 그냥 하는 절이 아니에요. 온전히 나를 맡긴다는 의미를 갖는데 오체가 뭐 머리, 두 팔, 두 다리 이렇게 오체라고도 하고 근육, 혈관, 뼈, 가죽, 살 뭐 이렇게 오체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오체투지는 무릎을 꿇고 그냥 온몸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바닥에. 그래서 이 자세를 보면 두 팔을 쭉 뻗고 슬라이딩 하듯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배도 땅에 깔리고 다리도 쭉 펴고 완전히 엎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절을 오체투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스팔트 바닥에서 이 몸을 던져서 다이빙 하듯이 하는 오체투지를 3배, 1배보다 훨씬 더 강한 퍼포먼스죠. 이걸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오래전부터 해왔어요. 그리고 12일에도요. 저는 못 뵀지만 오전에 유성기업 노동자 70분 정도가 하얀 옷을 입고 박근혜 퇴진,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 구속을 향한 오체투지 이걸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호가 뭐 이게 나라냐, 박근혜는 퇴진하라, 뭐 재벌의 꼭두가시 박근혜는 퇴진하라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오체투지로 서울 광장으로 향하신 거죠. 제가 지금부터 이유를 길게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만큼 이분들은 정말 절박하고요. 정말 처절하게 싸우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짐작컨대 이번 주말에도요. 100만이 넘는 시민들께서 이제 광화문에 모이실 거고 유성기업 범대위 분들도 아마 양재동을 떠나서 시내로 오실 것 같습니다. 미리 당부드리고 간곡히 부탁드리지만 깃발을 보시거나 혹시 오체투지하는 모습을 보시면 부디 많은 연대와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1시간을 넘게 말씀드려서 끝이 없는 얘기인데 최대한 간략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유성기업이라는 회사가요, 그 충남 아산하고요, 충북 영동에 공장이 있습니다. 자동차 엔진에 사용되는 부품 중에 피스톤 링이라는 걸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게 현대차하고 기아차의 부품을 납품합니다. 근데 이 피스톤 링이라는 게 되게 작아요. 보면 저게 뭐 중요한 부품이야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개수 단가도 안 비쌉니다. 한 개에 뭐 1,000원, 1,500원? 이게 되게 싼 부품이에요. 그런데 이 부품이 없으면 엔진이 안 돌아갑니다. 엔진을 꽉 밀착시켜주고 엔진이 한 번씩 빵빵 폭발하고 돌아갈 때마다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여서 피스톤링이 가격은 비싸지 않지만 자동차 엔진을 만드는 데는 핵심 부품이고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피스톤링을 만드는 회사가 2곳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에는 어려움이 없어요. 현대차, 기아차 만드는 그 곳에 이 2곳이 다 납품을 하니까요. 그런데 유성기업도 경영은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회사에서 2007년에요. 29살 청년 노동자 한 분이 과로사를 당하십니다. 근데 이게 왜냐면 유성기업의 당시 근무 시스템이 지금 참 드문 시스템인데 1일 2교대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24시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이 그냥 12시간을 밤을 꼬박 새고 일을 하는 겁니다. 요즘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사실 밤을 샌다는 게 얼마나 그 신체적으로 많은 충격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청년 노동자 한 분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2009년에 노사가 합의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대로입니다. 합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주 야간 2교대제를 주간 연속 2교대제 이렇게 바꾼 겁니다. 주간 연속 2교대제는 조금 생소하실 텐데 이게 뭐냐면 사람이 그래도 밤을 새서 일하면 건강권이 너무 나빠지니까 그렇죠. 공장을 한 8시에 여는 겁니다. 그리고 2교대를 하는데 중간에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던 하여튼 2교대를 하는데 그래도 자정에는 공장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대조에 들어가도 밤에는 자자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인간의 기본적 요구에 맞는 거죠. 밤에는 사람이 자야 되니까요. 게다가 노동자 한 분이 과로사로 한 분 돌아가셨으니까 이건 뭐 당연히 사측에서도 협의를 했어야 되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2009년에 이 합의된 걸 갑자기 회사 측이 합의를 깨버립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못하겠다고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시간이 2011년 1월 18일부터 5월 12일까지 갑자기 협의를 깨고 나니까 노사가 무려 12차례나 교섭을 가집니다. 그런데 회사가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2차례의 장기 교섭 결과 협상이 결렬되니까 5월 18일 오전에요. 노동조합이 파업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해서 74.6%의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습니다. 자, 그러면
18일 오전에 파업이 가결이 됐으니까 회사 측은 그때부터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18일에 오전 파업을 가결했더니 오후 8시에 이날 오후 8시에요. 공장 문을 닫아버립니다. 직장 폐쇄를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파업을 하자마자 직장을 딱 기다렸다는 듯이 기습적으로 폐쇄를 해버린 겁니다. 이러니 뭐 노동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때 문제가 뭐냐면 그때 보수 일간지들 신문을 쭉 살펴보면 유성기업 파업 때문에요. 와, 이 엔진의 필수 부품이었던 피스톤링이 공급이 안 돼서 현대 기아 자동차에 6월 한 달 동안 예상 생산 손실량이 무려 30만 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노조 파업 그만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만약에 이 피스톤링 때문에 30만 대의 현대 기아차의 물량에 이상이 있다면 노조가 18일에 파업을 선언을 했는데 18일 오후에 어느 간 큰 합청업체가 단 12시간 만에 공장문을 닫는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상식적으로는 하청업체라는 거는요, 현대차 정도의 납품을 할 때는 이건 현대차가 그냥 갑이 아니고 황제입니다, 황제. 그러니까 현대차가 죽어 하면은 죽는 신용을 해야 되는 회사입니다. 예. 그런데 오전에 노조가 파업을 결정했는데 오후에 이 회사가 독자적으로 직장 폐쇄를 결정했다? 하청업체 사장이 이걸 결정했다고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유성기업 그 오너가 독자적으로 결정을 했다면 정몽구가 안 그렇겠냐고요. 야, 니네 미쳤냐? 30만 대씩 생산 찾으려는데 빨리 마무리하고 부품 공급 안 해?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직장 폐쇄를 당일 결정한 건 유성기업 오너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대차 정몽구가 했다는 겁니다. 이건 물론 제 추정입니다만 저는 100%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현대차가 이런 짓을 정말 많이 합니다. 엔진 핵심 부품 이건 뭐고 이렇게 부품 하청업체들이 쭉 있으면 얘네들 노사 관리를 직접 현대차가 지휘를 해요. 그리고 쟤네들 노동조합들 다 죽여버려 뭐 이런 걸 거의 현대차가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무 일도 안 벌인 것처럼 본사에서 쭉 앉아가지고 그냥 니나노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차가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결정된 이 직장 폐쇄의 주범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정몽구 허락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유성기업 파업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투쟁을 해도 정몽구가 꿈쩍을 안 하니까요. 지금 유성기업 범대위가 양재동의 현대차 사옥 앞에서 농성을 하고 계신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진짜 오너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진짜 사장 나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파업에 돌입을 합니다. 이러니까 회사가 대번에 아주 기동적으로 CJ 시큐리티라는 용역 회사를 동원을 합니다. 이것도 CJ 계열사더라고요. 6월 19일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좋게 말해서 용역업체죠. 노동조합이 파업을 할 때 용역업체를 고용했다 이러면 그냥 저희 청취자분들은 상식적으로 깡패들이 몰려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CJ 시큐리티라는 이름은 진짜입니다. CJ 시큐리티라는 간판을 단 깡패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지난번에 왜 그 박원순 시장께서 마을 철거 때문에 그 용역 깡패들 있는 사람들하고 동영상으로 이렇게 잡힌 모습 봤을 때 그때 나오는 직원들 보십시오. 걔들이 정상적인 기업들 직원들이 아닙니다. 그냥 깡패 같은 애들인 거죠. 정식으로는 이제 용역회사 직원이죠. 저는 깡패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직원 중에 한 명이요. 갑자기 야밤에 대포차 하더라고요. 그 차가 이제 정식 차가 아니고 빌린 대포차인데 카니발을 딱 앉습니다. 운전석에요. 그러더니 그 차에 전조등을 안 켜고요. 차라는 걸 모르는 거죠. 야밤이니까요. 전조등을 안 본 상태에서 차에 시동을 딱 걸고 그 상태에서 그 차를 시위대로 그냥 몰고 돌진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액션 영화에서나 나오는 장면이에요. 시위대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카니발이 그냥 몰고 돌진을 해버린 겁니다. 차로 그냥 밀어버리니까요. 전조등도 안 켜고요. 살인 미수입니다. 살인 미수. 이것 때문에 13명이 크게 다칩니다. 조합원 중 한 명은 목뼈가 이때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이 카니발 몰고 노동조합 쪽으로 돌진한 이 깡패 새끼가 사람 죽이겠다고 했던 이 개새끼가 나중에는 자수를 하거든요. 근데 불구속이 돼요. 그러니까 불구속 사유가 뭐냐? 살인미수 이게 아니고요. 단순 교통사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뭘 적용을 받냐면 자동차 관리법 위반을 받아요. 그러니까 진짜 황당한 거죠. 사람 13명이 죽을 뻔했는데요. 참. 이 판사도 개새끼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나중에 쭉 보면 공무원, 국정원 다 나오거든요. 여기에요. 하여튼 통칭 정말 하나의 카테고리를 모두 뭉쳐서 아주 전형적인 개새끼 그룹을 형성을 하는 전형적인 사태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알려지다가 언제 세상에 처음 알려지냐면 2012년 9월에요.
그때 이제 국회 환노위에서요. 산업현장 폭력 용역에 관련한 청문회가 열렸는데 당시에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유성기업의 노조 탄압에 대해서 내부 문건을 입수를 해요. 그때 이게 뭐 노무법인 창조 컨설팅이라는 곳에서 만든 문건인데 이걸 은수미 의원이 입수를 해서 폭로를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 사건이 세상에 많이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문건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 창조 컨설팅이라는 노무법인이 유성기업의 지금 노조를 어떻게 탄압을 하고 뭐 교대제는 어떻게 만들고 어용노조는 어떻게 만들고 이런 걸 쭉 컨설팅을 해주는데 이 내부 문건을 보니까 이 창조 컨설팅이라는 곳은 유성기업만 컨설팅을 해준 게 아닙니다. 상진브레이크, 만도, 보시전장,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SJM 이거 전부 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하청업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 하청업체들을 전부 이 회사가 컨설팅을 해준 거예요. 즉 이 사건의 주범은 현대차라는 겁니다. 하청업체가 아니고요. 예. 아마 이 얘기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유성기업의 이름은 몰라도 이 사건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올해 3월에 필리버스터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 은수미 의원께서 필리버스터를 하시면서 막판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새누리당 김용남이라는 작자가 뭐 그런다고 공천 못 받아 뭐 이렇게 막말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그때 은수미 의원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셨냐면 바로 이 유성기업 노조 파괴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김용남이라는 자가 그게 뭐 이거랑 뭔 상관이냐고 소리를 치르고 이제 막 언쟁이 높아지다가 이 난리가 난 거였는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많은 분들은 그 사건은 기억을 하시지만 그 사건의 내용이었던 유성기업은 이제 많이 기억을 못 하시는 상황인 거죠. 아무튼 뭐 창조 컨설팅의 컨설팅 내용을 보면 뭐 노조를 정말 박살내는 이런 세세한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이 노조 탄압이 매우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벌어졌다는 사실이 이제 쭉 나타납니다. 그 문건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통칭 굉장히 여러 개새끼 그룹들이 참가했다는 게 어디서 입증이 되냐면 유관기관 대응 전략 수립 문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 창조 컨설팅이 접촉한 유관기관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쭉 불러드리면 청와대 류경의 국장, 무슨 국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정원 정주진 처장, 경찰청 김정환 경정, 노동부 정병진 사무관, 아상시경 김병수, 경청 이동응 이런 사람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노동부, 국정원, 경총 전부 다 개입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그 현대자동차가 유성기업한테 전달한 문서도 폭로가 됐는데 여기에도 주간 연속 2교대제 협의시간 지연시켜라, 합의한 거 깨라, 그리고 창조 컨설팅을 통해서 노조 파괴하라 이런 지시사항이 분명히 명기가 돼 있습니다. 현대차가 지시를 했다는 거죠. 예. 저녁에 잠잘 권리를 달라는 너무 당연한 요구인데요. 이걸 가지고 파업을 했다가 노동자들이 박살이 나고 그리고 결국은 유성기업 노동자분들이 직장 폐쇄를 당하고 그 앞에 그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농성투쟁을 하세요. 예. 근데 결국은 법원이 중재를 해서 90일 만에 복귀를 하는데 복귀한 노동자들 중에서 27명이 해고가 됩니다. 그리고 106명이 징계를 받죠. 네. 기도 안 찹니다. 예. 그 이후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창조 컨설팅의 컨설팅 결과지만 사내 어용노조를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는 지금 노조가 2개가 있습니다. 노동자가 지금 한 500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300분이 그 민주노총 소속의 노동자시고요. 200명 정도가 어용노조 소속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성기업이 이제 그다음부터 어떻게 나오냐면 MBC가 김용민 PD님이나 그 미디어 오늘이나 민동기 국장님 입을 막기 위해서 잘 쓰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계속 소송을 거는 방식이요. 이걸 이제 유성기업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문건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2노조, 어용노조 조합원들을 12조, 체증조, 몸빵조 이렇게 조를 구분을 시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12조가 이 민주노조원들에게 시비를 거는 거죠. 그다음에 체증조는 그걸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게 몸싸움이 붙으면 몸빵조가 거기서 막 맞는 역할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시비를 계속하게 걸게 해서 자극하고 그다음에 좀 폭력적인 상황을 유발하고 몸싸움 벌이고 그걸 체증조가 딱 찍어가지고 모조리 다 고소고발을 하는 겁니다. 이 고소고발 건수가 지금까지 무려 1,300건입니다. 1,300건이요. 계속해서 소송폭탄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그 투쟁하시면서 구사대 이 용역강패들한테 맞은 분들 이 동영상을 보면
진짜 말 그대로요. 이게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고 말 그대로 노동자분들의 두개골이 진짜 그대로 깨진 분이 있습니다. 두개골이 진짜 이 뒤통수 뒤쪽부터 앞쪽까지 바늘로 쭉 꼬맨 게 막 못 볼 정도로 꿰맨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혹하게 육체 탄압을 하는데 이제는 정신적 탄압까지 더하는 거죠. 1300건의 소송을 겁니다. 이러니까 노동자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작년에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심리치료를 받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큰 위기에 빠져 있는 거니까요. 이때 그 충남노동인권센터 심리치유사업단 두리공감이라는 곳에서 유성기업 노동자분들 조합원 중에 268명을 쭉 조사를 합니다. 심리치료를 조사를 한 거죠. 2015년 기준으로 우울증 고위험군이요. 43.3%입니다. 노동자 절반이 우울증 고위험군을 앓고 있어요. 이게 일반인이면 평균이 6.7%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43%입니다. 폭행에 의한 외상 후 스트레스 고위험군. 이건 예전에 너무 많이 맞으셨기 때문에 이 노동운동을 하시면서 이게 이제 나중에 스트레스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통은 2011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5년이 지나면 4년이 지나면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외상 후 스트레스 고위험군이 53.6%로 절반 이상이나 남아있습니다. 너무 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노동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이 와중에요. 이 회사에서 1995년인가 입사를 하셔서 20년 가까이 일하셨던 한강호 열사께서요. 올해 3월에 목을 매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유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이분 동영상을 보면 진짜 이 되게 내성적인 분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동영상에서 이분 발언하시고 이런 걸 들어보면 너무너무 사람이 선한 겁니다. 진짜로요. 너무 선합니다. 근데 이분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대의원이셨고 노동조합 굉장히 활동에 적극적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사측으로부터 그 해고는 당한 게 아닌데 해고 다음으로 높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2번이나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측이 여러 소송 폭탄을 이분에게 내려서 진짜 경찰, 검찰 조사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뭐 대부분 물론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이런 일을 겪으면서 심리 상태가 최악이었었다는 겁니다. 특히 이분이 괴로워했던 게 그런 거라고 합니다. 노조가 둘로 갈라지면서 이 노동자들의 분열이 너무 힘들어했다는 겁니다.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노동자들이 다 가족같이 지냈는데 지금은 회사가 이걸 둘로 갈라놔서 공장에서 서 있는 자리도 민주노조, 어용노조, 민주노조, 어용노조 이렇게 서서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분량이 하나 나도 사람들이 다 같이 고치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 다음이 어용노조니까 막 보기도 싫고 막 이런 갈등들이 있는 겁니다. 한강호 열사께서 이걸 되게 힘들어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인가 3번째 징계 통고를 받고 징계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3번 징계를 받으면 해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해고를 앞두고 있었던 거죠. 한강호 열사께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돌아가시는 날 전날까지도 말수가 굉장히 없으셨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 한강호 열사께서는 조합원 심리검사 때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정말 극한에 몰려 있으셨다는 거죠. 함께 일했던 동지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가신 이후에요. 아마 한강호 동지께서는 주변에 피해를 주기 싫어서라도 유서도 안 남긴 게 아닐까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노조가 이제 한강호 열사의 죽음에 대해서 사과하라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총 6번에 걸쳐서 유성기업에 교섭을 요청을 했습니다. 또 그 몸이 굉장히 많이 불편하신데 한강호 열사의 어머님까지 나서셔서 아들 죽게 만든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촉구를 했는데 현대차는 뭐 우리 기업 일 아니에요 하고 빠져있고 유성기업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자살한 건 자기가 죽은 건데 왜 우리 보고 난리냐 이런 태도를 고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돌아버리는 거죠. 이 정도 지경까지 오면은요. 이게 산재거든요. 이게 우리 관점에서 산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난달에 근로복지공단이 한강호 열사의 사망을 산재로 인정을 합니다. 정식으로 산재예요. 그런데 유성기업, 현대차 아직도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장하나 전 의원이라는 분이 있으셨죠. 그 더불어민주당 청년비례대표로 지난 국회에 계셨던 분이요. 이분도 유성기업 사태에 대해서 참 애를 많이 써주신 국회의원이세요. 그래서 매년 국정감사 때 유성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요.
청문회 상임위까지 포함해서 모두 16차례나 유성기업을 국회에서 언급을 해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과거에 그 한겨레 신문하고 인터뷰를 한 걸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성사태 문제의 본질이 뭐냐? 사회의 무관심이라는 겁니다. 그 대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장하나 의원께서 직접 쓰신 기고문일 겁니다. 예. 지난 4년간 환노위에서 일하면서 부딪힌 가장 높은 장벽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거대 자본도 아니고 자본을 비호하는 공권력도 아니었다. 왜 사람들은 노동자들의 투쟁에 무관심한가? 왜 노동자를 탄압한 기업과 공권력에 분노하지 않는가? 이런 의문들이 나를 괴롭혔다. 왜 우리는 기업 또는 자본의 탐욕과 횡포, 횡령이나 탈세 같은 경제 범죄에는 관대하지만 기업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일한 만큼의 대가를 주지 않거나 함부로 해고하는 일들엔 무관심한지 알고 싶었다. 나는 그것이 유성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뭐 비약인지는 모르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그래도 노동계 현안을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조금 뭐 속된 말로 정치인으로서는 해봐야 별 장사가 안 되는 그런 노동 현안에 관심을 보여주셨던 고마운 의원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예. 은수미 전 의원 참 소중한 분입니다. 제가 그분 얼굴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장하나 전 의원 역시 모릅니다. 한 번도 일면식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래도 노동계에서 아니 그래도 은수미 장하나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줘야지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예.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요. 이 은수미 전 의원이나 장하나 전 의원님 같은 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소중한 일이기는 한데 표현이 그렇지만 장사가 너무 안 되는 이슈인 거예요. 아무리 들춰내도 언론에서 주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하면 시민들도 무관심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이걸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몰라주니 결과적으로는 뭐 과정이야 좀 달랐지만 은수미 의원도 장하나 의원도 국회에 입성을 못 하시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 국회의원도 정치 비즈니스맨이라면 어느 국회의원이 이제는 이런 일들을 나서서 하려고 하겠어요. 예. 해봐야 자기 비즈니스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소외된 노동자분들의 투쟁은 점점 더 사라져갈 거고 은수미나 장하나 같은 사람들은 점점 더 국회에 들어서기가 어려운 시대가 오겠죠. 예. 이게 정말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정말 좀 따뜻한 온정하고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에서인지는 제가 확신할 수 없으나 유성기업 사태, 지금 50일이 넘은 철도 노동자들 파업 사태에 대해서 무관심한 국회의원들을 우리 시민들이 질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성기업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얼마나 절박하냐면요. 노동자로서 투쟁으로 쓸 수 있는 모든 기술은 다 씁니다. 뭐 파업은 물론이고요. 그 올빼미 투쟁단이라고 해서 2012년에는 유성기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밤새 노동농성을 하셨습니다. 이게 올빼미 투쟁단이라고 했습니다. 예. 같은 해 그 홍종인 아산지회장은 굴다리 고공농성도 하셨습니다. 대전 노동청 앞에서는 천막논성도 있었습니다. 천안검찰청 앞에서는 삼보일배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체투지도 하셨죠. 한강호 열사 가족들은 올해 무기한 단식 농성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쟁할 수 있는 제일 힘들고 어려운 투쟁들은 다 하신 거예요. 이분들은요. 노동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봐도 놀라울 정도로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시느냐?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한강호 열사의 죽음과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현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바닥에 몸을 던지고 깃발을 들고 외치고 이렇게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디 이번 주말에 그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깃발을 보시면 저희 시민분들 뜨거운 박수와 따뜻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이 이러한 소외된 노동자들의 싸움에도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께서 정치인들에게도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딱 장하나 의원 하신 얘기 그 얘기입니다. 언제가 제일 힘드세요? 그러면 아유 저희 힘든 거요. 저희 두들겨 맞을 땐 안 힘들어요. 감옥에 갈 때도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모른 척하거나요. 혹은 손가락질하면 그땐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예. 감옥에 계시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요. 면회를 가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한상규 위원장께서 본인도 지금 감옥에 계시면서 면회로 오신 분들한테 꼭 우리 유성기업 노동자들한테 밥 한 끼 좀 해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해요. 예. 참 따뜻한 동지애고 그 마음에 이렇게 저려오는 거죠. 저희 시민분들께서도 많이 유성기업 노동자분들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따뜻한 응원을 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좀 길게 유성기업 사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우리가 정치 지도자만 바뀐 세상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럼요. 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의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외면할 수가 없겠죠. 예. 함께 뜻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샤이 박근혜, 즉 박근혜 동지를 지지하지만 부끄러워서 몰래 지지하는 한 줌의 박사모만 바라보며 국정을 운영하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박 동지가 부끄럽다라고 말한 이명박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두말할 것도 없는 쥐새끼 이명박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이명박은 박근혜 동지가 부끄럽다고 짓거리었다. 또한 얼마 전에는 박 동지가 자신보다 국정 운영을 더 못한다고 조롱하였다. 그러나 나라가 이 꼴이 난 것은 모두 이명박 때 벌어진 사달 때문이다. 태산 같은 가계부채, 끝모를 고용절벽, 4대 즙, 즉 4대 녹즙으로 만든 4대강 사업, 국익이라고 쓰고 사기라고 읽는 자원외교, 그리고 방산비리까지 나라를 쓰레기 하치장으로 만든 쥐새끼가 국정 파탄의 원인을 박근혜 동지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은 박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쥐새끼가 어제 국립현충원에 갔는데 귀가 하지 말고 그냥 거기 묻혔어야 했다. 유체이탈이 하늘을 찌르는 이명박은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냐라고 반문하였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박근혜 동지 아버지 박정희 동지다. 이명박은 그 박정희 동지에게 편지 한 통 보낸 게 전부인데 그걸로 현대에 입사하고 사장 회장까지 해먹는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박정희 동지의 딸이 킥하고 신호만 보내면 말년에 콩밥 먹다가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지만 여전히 내버려두는 은혜를 입고 있다. 그런데 그 박근혜 동지에게 기스내는 발언을 했다?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 못할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제라도 이명박은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최순실 동지만큼이나 국정을 농단하다가 감방을 들락날락거리는 MB의 형 이상득 꼴만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을 땅에 찍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옛 측근 정두원이 갖고 있다는 야동도 즉각 반납해야 할 것이다. 복사본은 파기해야 할 것이다. 검증 가능하게. 만약 거절할 시에는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 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한국일보 이충재 논설위원회 칼럼 탄핵으로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속셈은 시간 끌기다. 탄핵을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심판에만 최장 6개월이 걸리고 특검도 4개월이 소요된다. 내년 상반기까지만 버티면 임기를 채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 사이 권력을 동원해 촛불 시위 분열 공작을 벌이고 상대방의 실수를 기다리면서 국면 전환을 기다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꼼수는 헛수고로 끝날 공산이 크다. 1차 관문인 탄핵안 국회 통과에 필요한 새누리당 의원 29명 확보는 의외로 별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제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에서 탄핵에 동의한 의원이 32명이고 불참자까지 포함하면 훨씬 늘어난다. 앞서 최순실 특검법 국회 통과에 찬성표를 던진 새누리당 의원은 58명이나 됐다. 헌재 심판기간도 단축시킬 여지가 충분하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주심을 맡은 주선회 재판관은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일이어서 헌법재판소도 공부를 하면서 심판을 했다.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도 당시 심판에 걸린 시간은 64일이다. 내년 1월 말 헌재 소장 퇴임을 앞둔 상황까지 헌법재판소가 고려해 서두른다면 50일 정도면 결정이 나올 수 있다. 보수적 색채가 짙은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우려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그러나 아무리 보수적인 재판관들이라고 하더라도 법리를 우선하는 법관인지라 탄핵을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탄핵 심판 당시 향후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에 대비해서 대통령이 탄핵되는 5가지 사유를 명시한 바 있다. 뇌물수수, 공금 횡령 등 부정부패, 명백히 국익을 훼손한 경우, 다른 헌법기관 권한을 침해한 경우, 국가조직을 이용한 국민 탄압, 국가 권력을 이용한 부정선거 등이다. 단 한 가지 기준만 해당해도 탄핵 사유가 되는데 박 대통령은 얼핏 보기만 해도 여러 사유에 해당한다. 탄핵안을 서두르면 내년 봄이 오기 전 탄핵이 결정돼 4월경에는 대선을 치를 수 있다. 그때까지 시민들은 촛불을 꺼서는 안 된다. 박 대통령은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 그가 탄핵을 원하니 탄핵으로 고이 보내드려야 한다. 네, 1부 마치겠습니다. 김용민
모닝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